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이번 주 첫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는 끝값만 놓고 보면 잔잔해 보였습니다. S&P 500은 한 주 동안 0.65% 올랐고 다우는 0.66%, 나스닥 종합은 0.7% 올랐어요. 세 지수 모두 1%도 안 되는 숫자만 보면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런데 이 잔잔한 끝값이 지난주 가장 큰 거짓말이었습니다. 한 주의 속을 열어보면 전혀 졸고 있지 않았거든요. 먼저 지수 자체가 크게 출렁였습니다. 특히 기술주는 주 초반 하루에만 2% 가까이 밀려 내려갔다가 바로 다음날 3% 넘게 되돌렸어요. 끝에 가서 제자리로 돌아왔을 뿐 그 안에서는 매도와 반등이 거칠게 부딪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출렁임보다 더 깊은 곳에서 시장은 보기 드물 만큼 크게 찢어졌습니다. 같은 한 주, 같은 지수 안에서 어떤 종목군은 10% 넘게 솟구쳤고 또 어떤 종목군은 6%씩 무너졌어요. 평균을 내니까 0%가 됐을 뿐 안에서는 조용한 지진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를 한 단어로 정의하면 저는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착시. 지수의 끝값은 잠잠했지만 시장의 속살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한 주. 그리고 오늘 밤 10시 30분 새로운 한 주의 정규장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두 가지 큰 사건이 시장을 흔들고 있어요. 첫째, 지난주 그 조용한 지진이 어디서 어디로 돈을 옮겨놨는지. 둘째, 주말 사이에 중동의 전쟁을 끝내는 합의가 전격적으로 타결됐고 오늘 아침 문을 연 선물이 거기에 곧바로 큰 폭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 이 합의 하나가 유가와 물가와 연준의 다음 카드를 그리고 결국 여러분의 나스닥을 통째로 흔들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지진의 진앙지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 가장 뜨거웠던 자리는 반도체였습니다. 미국 반도체 대표 ETF인 SOX가 한 주에 10.46% 올랐습니다. 그 중심에 AMD가 있었어요. AMD는 한 주 동안 9.69% 뛰었고 올해 들어서만 128.92% 올라 있습니다. 반년 만에 2배가 넘은 거예요. 여기에 테슬라가 3.95%, 그리고 덩치 작은 회사 2,000개를 묶은 러셀 2000 지수가 약 4% 올랐습니다. 대형주 그늘에 가려 소외됐던 중소형주까지 같이 올라온 겁니다. 반대편을 보면 그림이 정반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주에 6.2% 빠졌습니다. 6월 한 달로 넓혀보면 15% 넘게 녹았어요. 애플이 5.27%, 메타가 4.39%, 아마존이 3.04%, 구글이 2.34% 내렸습니다. 우리가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한 묶음으로 부르던 바로 그 대장주들이 줄줄이 약세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엔비디아가 있었어요. 엔비디아는 지난주 0.04% 움직였습니다. 사실상 멈춰 있었던 거죠. 시장의 왕이 길 한복판에 서서 어느 쪽으로도 가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엔비디아의 이 멈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신호입니다. 엔비디아는 AI 칩을 파는 쪽의 가장 큰 대장이에요. 그러니 칩을 사들이던 지난주 흐름대로라면 같이 솟구쳐야 정상이죠. 그런데 동시에 엔비디아는 시장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많은 사람이 올라타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대형주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흐름의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사들이려는 힘과 차익을 실현하려는 힘이 정확히 맞부딪히면서 왕이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겁니다. 시장의 대장이 방향을 못 정하고 있다는 것. 이게 지난주 손바뀜이 아직 승부가 나지 않은 진행 중인 사건이라는 가장 솔직한 증거입니다. 자, 같은 기술주인데 왜 한쪽은 솟고 한쪽은 빠졌을까요? 지난주 시장은 빅테크라는 단어를 둘로 쪼개버렸고 그 칼질의 기준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AI로 돈을 버는 쪽이냐 아니면 AI에 돈을 쓰는 쪽이냐. AI 시대에 곡괭이와 삽을 파는 회사,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AMD 같은 회사는 사들였습니다. 반대로 그 비싼 칩을 사다가 자기 사업에 AI를 적용해야 하는 회사, 그러면서 아직 그게 돈이 된다는 걸 증명하지 못한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회사는 가차없이 팔아치웠어요. 시장은 더 이상 빅테크를 한 덩어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는 손과 돈을 내는 손을 정확히 갈라서 한쪽 손만 잡아준 거예요. 이걸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AI에서 실제로 돈이 더 들어온다는 증거 없이 AI에 더 쓰겠다는 지출 계획만 내놓은 기업은 지난주 시장에서 매도로 응징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주에 6.2% 빠진 게 왜 그런지 이 한 문장이 설명해 줍니다. 거대한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은 거듭 발표되는데 그 투자가 매출로 돌아온다는 증거는 아직 약하다. 그래서 발표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빠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들인 쪽 AMD는 왜 그렇게 강했을까요? AMD의 질주에는 분명한 연료가 있습니다. 지난 가을부터 오픈AI를 비롯한 초대형 고객들이 AMD의 AI 칩을 기가와트 단위로 사들이겠다고 줄줄이 약속했어요. 데이터 센터 한 동이 아니라 발전소 규모의 전력을 통째로 칩으로 채우겠다는 약정입니다. 여기에 지난주에는 월가의 투자은행들이
AMD 목표 주가를 잇따라 올려 잡으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AI에 돈을 쓰는 쪽이 흔들릴수록 그 돈을 받아 챙기는 칩 회사의 고가는 더 두둑해 보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시장이 둘로 갈린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칩을 사주는 고객과 칩을 파는 회사가 사실은 같은 AI 투자라는 한 덩어리 돈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오픈 AI가 AMD 칩을 사겠다는 약속이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쏟아붓는 그 천문학적 투자에서 흘러나오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묘한 베팅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돈을 쓰는 쪽은 의심하면서 그 돈을 받는 쪽은 환영하는, 같은 강물인데 상류는 미심쩍어 하면서 하류는 마시고 있는 겁니다. 이 모순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가 사실 하반기 나스닥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손바뀜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역사적으로 이런 장면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한 얼굴이에요. 몇 개 안 되는 대장주가 끌고 가던 시장이 중소형주와 소외업종까지 같이 오르는 쪽으로 넓어지는 것. 이걸 시장의 저변이 넓어진다고 표현하는데 보통은 상승장이 더 오래갈 체력을 갖췄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그런데 똑같은 손바뀜이 정반대의 얼굴을 할 때도 있어요. 시장을 떠받치던 대장격의 대형주가 힘이 빠지고 뒤늦게 소형주가 마지막으로 달려오르는 것. 이건 상승장의 끝물에 자주 나타나는 손바뀜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두 얼굴이 진행되는 순간에는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손바뀜이 어느 쪽이라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시장의 기둥이 휘청이는 와중에 러셀이 오르고 있다는 사실은 환호와 경계를 동시에 품고 봐야 한다는 것. 그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속살입니다. 이제 이번 주로 넘어가 보죠. 그리고 이번 주는 지난주의 그 어떤 종목 이야기보다 훨씬 무거운 변수 두 개가 시장 위에 떠 있습니다. 하나는 수요일 연준의 금리 결정과 점도표, 그리고 다른 하나가 중동입니다. 정확히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을 끝내는 합의가 주말 사이에 타결된 사건이에요. 먼저 이 합의가 무슨 내용인지부터 보겠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풀고 원유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그 대가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모든 상업 선박에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전쟁과 군사작전은 즉시 멈추고 가장 민감한 핵 프로그램 문제는 앞으로 60일 안에 따로 협상하기로 했어요. 전쟁을 멈추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유 길목을 다시 여는 합의. 시장이 들썩일 만한 이야기죠. 다만 합의문 전문은 공식 서명 뒤에 공개되는 터라 동결 자산 해제 같은 세부 조건은 아직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사실 주말 내내 이 합의는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공습하면서 판이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쪽에 강한 불만을 전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그 고비를 넘기고 오늘 아침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합의가 완료됐다고 선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무관세 통행과 미 해군 봉쇄의 즉각 해제를 공식 승인했고 양측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행동을 즉시 그리고 영구히 멈추기로 했습니다. 공식 서명식은 금요일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에요. 타결 자체는 끝났습니다. 다만 이걸 종이에 도장 찍는 공식 서명식이 금요일 스위스에 남아있고 이란은 여전히 방아쇠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고 단서를 달았어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의 충돌 불씨도 아직 살아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의 관심은 합의가 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이미 타결된 이 정전이 금요일 서명까지 탈 없이 지켜지느냐로 옮겨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말이 아니라 가격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유가입니다. 지난주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한 주 동안 6.25% 빠졌습니다. 최근 한 달로 넓히면 16% 넘게 무너졌어요. 브렌트유도 비슷합니다. 전쟁이 한창이고 호르무즈가 막혀 있는데도 유가는 오르는 게 아니라 줄줄이 흘러내린 겁니다. 왜일까요? 시장은 이미 합의를 한 발 앞서 가격에 넣고 있는 거예요. 호르무즈가 다시 열리고 이란산 원유가 세계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면 공급이 늘어 유가는 떨어집니다. 그 그림을 미리 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그 미리 사두기가 곧바로 답을 받았습니다. 합의 완료 소식과 함께 아침 7시에 선물 시장이 다시 문을 열자 가격이 한 방향으로 튀었어요. 나스닥 100 선물이 지난 금요일 종가보다 1.4% 넘게 뛰었고 S&P 500 선물도 0.89% 올랐습니다. 반대로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4.77% 폭락해서 배럴당 $80 선까지 내려앉았어요. 위험 자산은 사고, 기름은 던진 겁니다. 지난주 유가가 미리 그려둔 그림을 합의가 현실로 확정되자 시장이 곧장 더 크게 베팅한 거죠.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문을 연 직후의 첫 반응입니다. 오늘 밤 정규장이 열리고 수요일 연준까지 지나는 동안 얼마든지 출렁일 수 있으니 방향은 참고하되 이 숫자에 못을 박지는 마세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이 영상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미국 주식과 나스닥에 투자하는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에 이렇게 신경을 써야 하느냐? 단순히 유가가 오르내려서가 아니에요. 유가는 지금 이 시장에서 인플레이션과 연준을 잇는 가장 빠른 도화선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나온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면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 때 치르는 도매 단계 물가가 1년 전보다 6.5%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끈질기다는 증거죠. 올해 들어 미국 시장의 진짜 공포는 연준이 금리를 더 내리느냐가 아니라 혹시 다시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옮겨가 있습니다. 이 말이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보통 우리는 연준이 금리를 내릴까 말까를 걱정하니까요. 그런데 올해 미국의 물가는 좀처럼 식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소비자 물가도 1년 전보다 4%를 훌쩍 넘었어요. 연준이 목표로 하는 2%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물가가 이렇게 끈질기게 높으면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도리어 더 조여야 한다는 압박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올해 시장은 금리 인하라는 단꿈이 아니라 금리 인상이라는 묵은 악몽이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는 긴장 속에서 움직여왔어요. 이 끈끈한 물가가 식지 않으면 그 무서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다른 한쪽에서 유가가 한 달 새 가파르게 무너지고 있어요. 에너지 가격은 모든 물가의 뿌리입니다. 기름값이 빠지면 운송비가 빠지고 그러면 거의 모든 물건의 원가가 같이 내려갑니다. 다시 말해 호르무즈가 열려서 유가가 한 단계 더 주저앉는다면 그건 단순한 중동 뉴스가 아니라 미국 인플레이션을 식히는 가장 강력한 한방이 되는 거예요. 끈질긴 물가에 짓눌려 있던 시장의 어깨를 풀어주고 금리를 다시 올려야 한다는 공포를 가라앉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합의를 평화협정의 탈을 쓴 통화정책 이벤트라고 봅니다.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그 결과는 유가를 거쳐 인플레이션을 거쳐 연준의 손끝을 거쳐 결국 여러분이 들고 있는 나스닥의 몸값을 결정하는 데까지 한 줄로 이어지는 거예요. 헤드라인은 전쟁과 평화를 말하지만 우리가 봐야 할 진짜 사슬은 호르무즈에서 시작해 여러분 계좌의 나스닥에서 끝납니다. 그러면 이번 주 우리는 어떤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할까요? 무게추는 이미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오늘 아침 선물이 보여줬듯 합의가 그대로 이행되고 호르무즈가 열리는 길이에요. 이 경우 유가는 한 단계 더 주저앉고 인플레이션 공포가 식으면서 위험 자산, 그러니까 나스닥과 반도체의 안도의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은 지금 이 그림을 사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위험은 반대쪽에 있습니다. 금요일 서명까지 가는 길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이 다시 번지거나 정전이 깨지면서 합의 이행이 어그러지는 경우에요. 그러면 그동안 합의를 미리 사뒀던 유가가 거꾸로 튀어오르고 잠잠해지던 인플레이션 공포가 다시 살아나면서 시장이 거칠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무게가 쏠려 있을수록 반대 방향 헤드라인 하나에 더 크게 휘청인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제 이번 주 달력을 펼쳐보면 묘한 긴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주는 소비자 물가도 고용 지표도 없지만 정작 한복판에는 연준 회의가 버티고 있거든요. 수요일 미국 연준이 금리 결정과 점도표를 한꺼번에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긴장이냐? 금리 결정이라는 큰 변수에 중동발 합의 헤드라인까지 같은 주에 포개진다는 뜻이거든요. 평소 같으면 소비자 물가 같은 지표가 시장의 닷 역할을 하죠. 이번 주는 그 자리를 연준 회의가 대신하는데 문제는 그 결정과 중동 헤드라인이 며칠 사이에 몰려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수요일 금리 결정과 합의의 이행과 금요일 서명을 둘러싼 중동발 헤드라인이 며칠 간격으로 겹치면 시장이 양쪽으로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조용해 보이는 달력 속에 연준 회의와 중동 변수가 함께 숨어 있다는 점을 머리에 넣고 한 주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실적 발표 쪽도 비슷합니다. 이번 주에는 시장을 움직일 만한 초대형 기업 실적은 없어요. 수요일 장전에 나오는 전자제품 위탁 생산 업체 자빌 정도가 AI 서버 수요의 온도를 가늠할 참고 지표가 되고 같은 날 중고차 업체 카맥스가 미국 소비자의 지갑 사정을 엿보게 해줄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심리를 점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에 지난주에 또 다른 착시가 숨어 있어요. 공포의 온도계라 불리는 변동성 지수 빅스는 지난주 17.81% 급락해서 17.68까지 내려왔습니다. 단기 변동성이 장기 변동성보다 낮은 전형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한꺼풀 더 들춰보면 시장이 마냥 안심한 건 아니었습니다. 당장 9일짜리 초단기 변동성은 17 근처까지 푹 꺼졌지만 3개월과 6개월짜리 변동성은 여전히 20을 넘는 자리에 버티고 있었어요.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시장은 당장 이번 주는 큰일 없겠다고 보면서도 앞으로 몇 달 안에 무슨 일이 터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꽤 두툼하게 매겨두고 있는 겁니다. 가까운 불은 껐지만 멀리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아직 지켜보고 있는 거죠. 옵션 시장의 흐름도 살짝 강세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프로들의 도구로 보면 시장은 적어도 당장은 꽤 차분해진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일반 투자자들의 심리를 재는 공포 탐욕 지수는 여전히 34 공포 구간에 머물러 있어요. 직전보다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 겁먹은 상태입니다. 이 간극이 흥미롭습니다. 옵션을 다루는 전문가들은 당장의 단기 불안은 거뒀지만 앞으로 몇 달 위험에는 여전히 두툼하게 보험을 들어둔 채 경계하고 있어요. 방금 본 그 텀 구조, 그러니까 단기 변동성은 푹 꺼졌는데 3개월과 6개월 변동성은 20위에 버티고 있는 그림이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일반 투자자들의 공포는 아직 풀리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한 화면 안에 세 가지 마음이 겹쳐 있는 셈이에요. 전문가의 단기 안도, 전문가의 중기 경계, 그리고 대중의 공포. 시장에는 이런 말이 있죠. 강세장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모두가 안심한 순간이 아니라 다들 어딘가 불안한데 가격이 슬금슬금 오르는 그 어색한 구간 말입니다. 지금이 딱 그런 자리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어색한 동거가 이번 주 어느 쪽으로 풀릴지는 수요일 연준 회의 결과와 다시 한번 그 중동 합의가 끝까지 지켜지느냐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합의가 그대로 이행돼 유가가 한 번 더 빠지면 대중의 공포가 풀리는 쪽으로, 합의가 흔들려 유가가 튀면 전문가들이 들어둔 그 중기보험이 옳았던 쪽으로 기울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를 한 단어로 부르면 착시였습니다. 지수의 끝값은 잠잠했지만 그 아래에서 시장은 AI에 돈을 쓰는 손과 AI로 돈을 버는 손을 칼같이 갈라놓는 조용한 지진을 겪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한 주는 주말 사이 타결된 중동 합의가 먼저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오늘 아침 선물은 합의 쪽에 큰 폭으로 베팅했고 유가는 무너졌어요. 이제 남은 건 그 합의가 금요일 서명까지 그대로 지켜지느냐, 그리고 수요일 연준이 어떤 카드를 꺼내느냐입니다. 호르무즈가 유가를 정하고, 유가가 물가를 정하고, 물가가 연준을 정하고, 연준이 여러분 나스닥의 몸값을 정합니다. 오늘 아침 선물이 먼저 그 첫 표를 던졌고 오늘 밤 정규장이 새로운 한 주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 첫 호흡을 같이 지켜보시죠. 다음 영상에서는 지난주 시작된 이 손바뀜이 시장의 저변이 넓어지는 건강한 신호인지 아니면 대장주가 지친 끝물의 마지막 환호인지, 그 두 얼굴 중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를 데이터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칩과 소프트웨어, 대형주와 소형주, 이 줄다리기의 다음 장면이 궁금하시다면 옆자리를 지켜주세요. 이번 한 주 차분하게 같이 시장을 읽어보겠습니다.